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잘 쉬셨나요? 쉬신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그죠? 시험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 수단 따라오시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이죠, 여러분들? 11월 말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2달 정도. 어떻게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할 때고, 이제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을 넓히지 마시고 기존에 봤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방향 쪽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하니까 꼭 정리를 꼭 하시고요. 자, 3순환은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일단은 물론 2순환 때죠. 여러분 2순환 때도 저희가 그 최신 판례 위주로 제가 문제를 거의 다 냈기 때문에 사실은 또 문제를 풀어보는 게 뭐 도움이 되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복입니다. 쓰는 거는. 예, 반복이기 때문에 일단은 3순환 때도 여전히 중복해서 문제는 출제할 거고요. 그 25년도 판례 중심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그 두 문제가 여러분들 안 풀어본 문제가 나왔죠. 그거는 이제 최신 판례. 해서 두 문제를 3, 4번 문제를 넣었던 거고, 물론 3번 판례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판례고 직접 한번 써보시라고 냈던 거고, 그다음에 4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2024년 10월달에 한번 판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판례가 2개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안 낼까 하다가 일단 최신 판례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일단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출제는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현재 보통 제가 1순환 때 4문제씩 문제를 내드리니까 6회니까 24문제 정도 해서 기준 무조건 25년도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 공지를 내드린 것 같이 예비순환 때 출제했던 문제하고 1순환 때 출제했던 문제도 복습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순환 때 3문제를 제가 출제했었는데 그 3문제가 제가 2순환 때 또 한 번씩 풀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1순환 거는 2순환 거 복습을 하면 그대로 오게 될 것 같고, 다만 예비순환은 제가 오늘 나눠드렸죠. 예비순환 모음집 관련돼 가지고 그때그때 진도에 맞춰 가지고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은 제가 해설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전 답안지라고 해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답안지를 구성하기 편하게끔 해서 목차 위주로 짰고요. 그래서 문장 좀 띄어서 여러분들 좀 논리적으로 쭉 흐름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이거 실전 답안만 다시 외우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주관적으로 이거를 이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결 요지를 한번 보시고 나셔야 정리가 되시지, 바로 그냥 실전 답안을 보시면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좀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1순환 때 다 보셨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실전 답을 이제 실어 놨으니까요. 앞으로 해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신 판례는 제가 1년치 최신 판례를 모아보니까 한 48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1일부터 해서 어제까지 다시 한번 살펴봤던데 그 중에 1개 정도가 한번 볼만한 판례 하나 있었던 거고, 나머지 외엔 그렇게 없어서 일단 제가 9월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계속 볼 겁니다. 대법원 나온 거 봐가지고 볼 거 있으면 추가해 드릴 거고요. 일단 1년 차리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해 드릴 거고, 반면에 1순환 때 여러분들 3년치 자료 받아보셨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공부하신 분 그냥 그래서 추가로만 몇 개 좀 받고 싶으들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막판에는 3년치 판례에다가 몇 개만 추가하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추가해서 배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년치 판례 따로 해서 3년치 판례 따로 해가지고 편한 대로 일단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암기용 제가 법리 나눠드렸죠. 암기용 법리는 기존의 암기용 법리하고 다르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기존 거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거고, 이번 거는 뭐에 좀 중점을 줬냐면 최근 3년간 판례 관련된 법리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별표를 했으니까요. 그 기본 법리 관련돼서는 이것도 참고를 보시되, 수업의 진행은 일단 문제를 해설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 판례 관련돼서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애비순환 문제도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암기용 법리 쭉 살펴보면서 볼 거 보고 건널 거 건너가고 하면서 그렇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수업 시험 끝나면 약 2시간 정도 강의 시간이 있어서 일단 1시간 하고 10분 쉬고 그래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구름산 잘 먹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1차부터 볼게요. 자, 1문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피고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탄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전력이 약 12번에 이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 달러 보시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조울증을 복용한 지 20년 이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수차례 제출했고요. 1심 법원에서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안 맞았나 보죠.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종전 판결문에도 정신공황증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또 진단서에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주 병명으로 2009년부터 치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자,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여러분들 구속 상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겠죠. 1심 변호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는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이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를 했어요. 당연히 피고인은 무죄니까 항소 안 하겠죠. 자, 원심 법원은 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공판기를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당시 1심에서 그 공소의 이의 진술이죠. 신빙성이 있고 또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 증거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1심을 파기하고요. 징역 1년 2개월을 처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자, 피고인은요, 결국 상고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해서 선정 결정이 받아줬죠. 그러니까 3심에서는 지금 33조 2항에 의해서 청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해서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이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제가 문제를 원심 판결은 적법한가 물어보려다가 한 번 더 넣습니다. 정확하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은 적법한가라고 해서 물어봤고요. 자,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써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1순한테 써보셨고 이번에 두 번째 써보셨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 먼저 결론이죠, 여러분들. 자, 결론. 결론은 적법해요, 적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적법하지 않다, 그죠? 위법하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 결론을 쓰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묻는 거에 그냥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두 줄로 해가지고 뭐 좀 구체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선정하지 않아가지고 뭐 방어권이 침해돼서 위협하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사안의 포섭처럼 자세히 쓰시기에는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실제 채점표에 만약에 사안의 포섭에 관련된 채점 기준표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결국 중복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에 사안 포섭 쓰시고 나중에 또 사안 포섭 쓰시고 그러면 시간도 낭비되고 그러니까 결론에 있어서는 묻는 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아니면 한두 줄 정도, 그렇죠? 한두 줄 정도 간단히 쓰시고 사안 포섭은 마지막에 쓰시면 좋겠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근거죠. 항상 근거 쓰신 다음에 기본적인 법리는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는 항상 그렇죠. 근거 조문 및 법리예요. 이건 쓰지 마시고 일단요. 그 법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안의 경우예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거고. 다만 이 사안처럼 목차를 매길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목차를 써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뭘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걸 12조상 쓰셨나요? 12조상. 헌법상 헌법 제목을 적법 절차 원칙과 제가 쓴다고 하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적법 절차 원칙과 영장주의예요. 첫 번째 잡았으면. 영장주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형사소송법, 형소법이라 할게요. 형소법 33조.
또는 변윤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 직접적으로는 변윤의 조력을 받을 권리겠죠, 여러분들. 변윤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12조 사항 쓰시고, 그 다음에 12조 사항을 구체화한 게 뭐다, 여러분들? 그죠? 형사소송법 33조다.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33조 1항하고요. 2항하고 3항을 쓰시면 되죠. 1항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직권으로 선정하는 경우고, 2항이 청구죠. 그렇죠? 3항이 재량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 한두 줄 쓰시면 되죠. 두 번째는. 자, 점점 자세히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에요. 그렇죠? 3항이 문제예요. 그러면 법 33조 3항의 경우 또는 뭡니까? 보통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필요한 경우에 목차 다시면 되겠죠. 좀 이따 답안지 볼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냥 보시고 이해를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자, 33조 3항의 경우 보통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선정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판례가 들고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장애인 판례를 들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 그렇죠? 보통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지능이나 또는 교육 정도 그리고 장애 정도 고려해가지고 권리보호 필요 범위 내에서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례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죠, 여러분들? 양형자료 제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양형자료 제출은 뭐에 도움이 되죠? 방어권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33조 3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다음 판례가 어떻게 넘어가죠? 그다음 논리가 세 번째가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죠. 항소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예요. 그러면서 판례가 네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1심에서 여러분들, 1심에서 직권으로 또는 만약에 청구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고 한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국선 변호를 되도록이면 선정하는 것이 뭐라고 해요? 표현이요? 바람직하다라고 해요. 되도록이면. 두 번째는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경우. 양형부당으로 항소해서 만약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피고인이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결국 사실오인 주장하는 거 있죠. 사실오인 주장에서 만약에 유죄 주장을 하는 경우, 그렇죠? 또한 그것이 받아들이는 경우. 자, 이 경우는 표현 조심하셔야죠. 이 두 가지 경우는 판례가 뭐라고 해요? 언제부터 선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요? 공판 심리 단계,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공판 심리 단계예요, 그렇죠?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죠. 이 표현. 그 판례는 기본적으로 일단 세 가지 딱 들고 있으면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럼 방어권이 침해되겠죠, 여러분들. 방어권이 침해될 거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33조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 위반. 왜 33조 사망 위반이에요? 방어권이 침해돼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33조 3항에 우리가 권리보호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권리보호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권리보호 필요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선정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기 만약 문제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여러분들. 예. 3번에 항소심에서 국선변이 필요한 경우 관련해서 3개 판례 1번, 2번, 3번 판례 그리고 만약 선정 안 했을 그 효과까지
이걸 정확히 적어주십시오. 3번 판례 가장 중요합니다. 3번이.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는 적법 절차 원칙 정확히 그냥 직접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하고 33조 사망, 1, 2 사망. 그리고 나서 33조 사망 써주고 그다음에 3번 써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안포수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내용 볼게요, 여러분들. 해설 볼게요, 해설. 해설 보시면 실전 답안 쪽 보세요, 여러분들. 실전 답안 쪽에. 실전 답안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적법 여부는 위법하다라고 하고요. 근거 보시면 논리적 순서로 맨 처음에 헌법 12조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제목은 뭐 여러분들 헌법 12조 사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 변호인 그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 나온 것처럼 형사소송법 제33조 내용과 입법 취지 쓰신 다음에 12조 사항 먼저 쓰시고 그다음에 33조 1항부터 3항 그대로 베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거 2번입니다. 자, 33조 3항과 관련된 거예요. 국선 선정이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 크게. 반가로 1은 장애인에 관련된 거. 그렇죠? 장애인 관련된 거. 반가로 2는 첫 번째 줄에 양형 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쓰실 때 33조 3항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들? (33조 3항의) 핵심이 두 가지잖아요. 뭐죠? 권리보호의 필요. 그다음에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권리보호가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가 직권으로 국선변이 선정되는 경우가 70대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68세이신 할아버지. 근데 백만장자. 그럴 땐 직권도 안 되고 청구도 안 돼요. 그러면 판사님은 뭘 이유로? 권리보호에 필요한다는 이유로 선정을 해주려고 했는데 만약 피고인 할아버지가 나 싫어, 안 할래. 다시 말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응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전 답안 거의 답안이 표시해 보시면 반가로 1이나 반가로 2나 다 똑같이 그런 표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권리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선정해 줘야겠지만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꼭 표현을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자, 국선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서 첫 번째 대법원을 읽어볼게요.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들?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하다는 표현. 그 다음에 반가로 2하고 반가로 3번은요. 그런 표현을 안 써요. 자, 반가로 2번은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서짐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공판 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 선정을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반가로 3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판례는 바람직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어디서부터?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 그 차이점 꼭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보다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키워드가 방어권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경우는 뭐다? 33조 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엔 권리보호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사안의 경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밑줄입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자백 보강 증거 유무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다투거나 이 부분 쓰셨나요? 우리 답안지 쓰셨었나요? 이 사안포섭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요. 분명히 문제에서 주어졌죠,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고 한다면 이런 거 다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일반인이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형자료 수집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세 번째도 뭐라 되어 있어요? 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두 개를 꼭 쓰고 있죠. 33조 3항 관련돼서 왜 그러냐면 피고인이 분명히 나 싫어요라고 하면 선정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했어야 한다는 얘기. 결국 형사소송법 33조 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논리적인 순서를 가고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헌법 12조 4항, 33조 1, 2, 3, 그 다음에 33조 3항,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소심에서 국선변호 선정이 필요한 경우 판례 1, 2, 3, 4, 그 다음에 사안포석.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도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2번에서는 좀 문제를 잠깐 바꿔봤는데, 어떻게 내용은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피고인은 2021년 12월 22일 5시 10분경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 사실로 긴급 체포되었고, 자, 긴급 체포되면 영장 청구하려면 체포된 또 몇 시간이죠, 여러분들? 48시간이네. 그죠? 담당 검사는 2021년 12월 23일 11시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영장 청구했습니다. 문제 없죠? 자, 판사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입니다. 11시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를 진행했는데 당일 신문을 종결하지 않고요. 속행하면서 며칠이나 여러분들 5일 주네요. 그렇죠? 29일 신문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자, 24일 8시경에 피고인에게 새로운 신문기일이 통지되었고 다른 판사가 새롭게 통지된 신문기일이 바로 그 다음 날이죠. 25일 날 진행한 후 그 기일의 신문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돼서 같은 날 집행이 되었죠. 자, 물어보는 건 어떻게 물어봤죠?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적법 절차에 반한 위법한 구금인가? 그 근거는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그 이순환 때 이게 보니까 제가 여기 문제를 그 구속적부라고 썼더라고요. 구속적부 영장 절차라고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그때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적부심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영장 실질 신문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 영장 실질 신문 심사는 적법한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판례에 나오는 거 직접적으로 물어본 걸 관련돼서 일단 문제를 그렇게 새롭게 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적법 절차에 반한 위법한 구금인가요? 그런가요, 여러분들? 결국은 아니죠, 그죠? 자, 보면, 자, 볼게요. 여기도 근거 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판례가 어떻게 논리적인 흐름으로 쭉 설치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논리적인 흐름만 이해하시면 암기하는데 좀 더 수월해요. 자, 결론은 뭡니까? 위법한 구금인가?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또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표현 아시다시피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죠? 구속영장 적법성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구금이다.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근거입니다. 판례는 일단 뭐라고 쓰고 있냐면 첫 번째로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영장 주의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자, 항상 뭘로 시작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헌법 조문으로 시작합니다.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12조 1항이고요. 영장주의는 여러분들 몇 조죠? 12조 3항입니다. 그렇죠? 우린 뭐 지금 예비순환부터 계속 뭐 헌법 강조해 왔으니까 다 바로 나오실 거예요. 12조 1항과 12조 3항. 두 번째로는 판례가 뭘 설치하고 있냐면 구속영장 발부 절차에 대해서 조문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문하고 이 법조문하고 규칙을 쭉 하고 있는데 실제상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아마 여러분들 규칙까지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조문, 그렇죠? 법정에서 찾을 수 있는 조문만이라도 쓰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제가 실전 답안에도 조문만 실어놨어요. 규칙을 빼버렸습니다. 만약에 규칙을 쓰실 수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시간 남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적어놓으시고 일단 법전에 있는 조문만이라도. 그럼 발부 절차 관련해서 우리가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체포한 때로 몇 시간이나 청구해야죠? 영장을요? 48시간. 그렇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이나 영장 청구해야 돼요. 절차를 보자고요. 영장 청구하고. 자,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는 영장에 의한 체포뿐만 아니라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도 다 똑같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영장 청구하면 판사는 뭐라고 해요? 지체 없이 신문해야 한다고 해요. 조문에. 지체 없이 신문하래요. 그다음에
지체 없이, 예, 죄송합니다. 예, 지체 없이 신문을 하고, 그리고, 자, 지체 없이 신문을 하려고 하려면, 체포된 피의자 있죠, 여러분들. 체포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는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뭘로 데려오죠? 구인영장으로 데려오죠, 여러분들. 구인영장으로 데려옵니다. 그럼 구인영장으로 데려오면 몇 시간 동안 가능하죠? 24시간, 그렇죠? 지체 없이 신문하고, 그리고 뭐라고 돼요? 청구된 날에 다음 날까지 신문하도록 돼 있죠. 청구된 날에 뭐다? 다음 날까지 신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리고 청구되면, 그렇죠? 체포된 사람은 즉시, 구인된 사람은 구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서 즉시 신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 조문에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있다. 그러니까 이 조문들을 쓰시면 됩니다.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시작을 뭘로 한다, 여러분들? 체포된 쪽으로 48시간에 영장 청구하고, 청구하면 지체 없이 신문해야 하는데, 체포되지 않은 사람은 구인영장에 의해서 데려오고, 청구된 날은 다음 날까지 신문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즉시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법 조문들에 지체 없이 신문한다. 그렇죠? 청구된 날은 다음 날까지, 즉시 이런 표현, 그리고 신속히 이런 표현,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두 번째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 번째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가 그러면 여자 쓰겠네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세 번째가 신문기일 속행이 가능하냐, 가부 관련돼서 판례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로 접근하셔야 돼요. 천천히. 신문기일 속행이 가능하냐? 첫 번째 뭐라고 하죠? 판례가요? 바람직하지 않대요. 속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표현 꼭 암기하시고. 바람직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두 가지 근거예요. 판례는요. 첫 번째 어떤 논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앞에 이 규정들 판례가 왜 써졌을까요?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그쵸? 그쵸? 신속히 신문 절차를 진행하라는, 그죠? 이 소송법상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속행하면.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죠. 유동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 피고인이. 어떤 유동적인 상태예요? 구속 여부에 대한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떤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죠, 여러분들? 구속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신체 자유죠, 여러분들. 신체 자유. 자, 이 두 가지 논거를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대요. 하지만 신문기일 속행이 가능하대요. 왜 그런다고 해요, 여러분들? 속행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뭐라고 해요?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가 있대. 기회를 지우고 추가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추가적 보장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판례 뭐라고 하죠? 세 번째로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따라서 이게 실질적 불법 구금이 아니라면, 그렇죠? 실질적 불법 구금이 아니라면 그 표현입니다.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뭐라고 해요?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해요.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판례가 논리적으로, 그렇죠?
적법 절차 원칙, 영장주의. 왜 그래? 지금 영장주의 왜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영장 청구하니까 영장주의 나오고. 구속영장 발부 절차 쓰실 때 조문 위주로 쓰셔라, 여러분들. 그리고 이 표현들, 지체 없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즉시 신속히라는 다 표현이 꼭 들어가셔야 논리적으로 핵심적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핵심. 신문계 속행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바람직하지 않다. 속행하는 건. 속행하는 건. 하지만 왜 그 바람직하니까 놓은 거 두 가지 여러분들 꼭 쓰시고, 그 다음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 이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뭐다? 실질적으로 불법 구입이 아니라면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법원 내에요. 여러분들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를 보면 그 예규의 45조 3항에 있는 신문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규는 재판규범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판례 표현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쓴 거 봐서는 일단 예규가 그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예규상으로는 신문기일을 속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판례는 어쨌든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사건처럼 바로 그 다음날 신문 종결해가지고 끝냈잖아요. 그래서 요즘 결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실전자반으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실전자반 어떻게 쓰나 볼게요. 결론입니다. 보시면 위법한 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근거는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쓰시면서 12조 1항하고 3항 쓰시되 판례는 5항도 적시했어요. 5항이 어떤 거죠,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미란다 원칙이에요. 오남이. 미란다 원칙 관련 그것도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2번 보시면 고속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에 대해서 저는 조문만 썼습니다. 보시면 양가로 1번은 그 시작점이죠. 그렇죠?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한다는 거.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즉시 석방한다는 조문. 그리고 근거 조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양가로 2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여러분,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것도 동그라미 여러분,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문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보시면 체포된 피의자 외의 피의자, 그렇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그래서 구인한 후 신문한다는 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에 체크하시고, 그럼 그 시간도 뭡니까?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신문기인과 장소를 통지한다는 거. 언제요? 그러면 즉시입니다. 청구받은 경우 즉시, 인치된 경우 즉시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가로 5번 보시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그러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문들 딱 종합해 보면 영장 실질 심사는 뭐다, 여러분들?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취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거로 3번 보시면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기일의 속행 가부입니다. 양거로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음 동그라미 2.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장기간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신체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핵심 키워드는, 그렇죠? 신속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 형사소송법의 취지,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유동적인 상태, 신체에 관한 기본권,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볼게요. 그런데 신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요, 신문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소송 지휘권이 일환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 키워드입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 의견 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골 3번입니다. 결론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신문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자, 키워드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한다 볼 정도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신문기일을 속행했던 사정만으로, 키워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의 경우 보시면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 다음날 신문이 종결했으니까 결국 뭐다? 적법 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구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양가로 2번 보시면 판례도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거 가정적인 상황 같은데 설사 위법한 구금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위법한 구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독립적인 상고 이유가 되냐 이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신문기일을 속행한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원심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여러분? 설사 이게 법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변호권이나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된 상고 이유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 따라오실 수 있으신가요? 따라오실 수 있으세요? 이 정도 속도면? 예. 자, 그 다음에, 3문 볼게요, 여러분들. 3문이요. 자, 3문은, 제가 3년 판례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거지만, 자, 보시면, 문제부터 볼까요? 3문에. 보겠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의 행위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같은 범죄 사실로 2022년 12월 16일 기소되었으나 공소외인과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의 관계를 형사소송법 제253조 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외인에 대한 공소 제기만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한가? 그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 지울게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원심 판단은 적법한가요, 여러분들? 타당하다고 보죠. 결론 타당하다예요. 타당하다. 자, 그럼 판례는 어떤 식으로 갔냐, 여러분들? 첫 번째가, 공소제기 효력, 여러분들. 아니면 공소제기 효력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걸 지금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걸 따로, 목차를 잡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시전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로 그냥, 근거 조문 및 법리 쓰고요. 사안의 경우로 그냥 나눴어요.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근거 조문이 법리 쓰실 때 어떻게 가셔야 할지 참고로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지금 공소시효 정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소제기 효력을 먼저 쓰셔야죠. 공소제기 효력 관련돼서. 자, 여러분 공소제기 효력은요. 누구에게 미치죠, 여러분들? 당사자한테 미치죠. 그렇죠? 피고인에게 미쳐요. 근거 조문이 몇 조죠, 여러분들? 248조 1항이에요. 그렇죠? 공소제기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미친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자, 공소제기 효력은 피고인에게 미치는데 공범과 관련돼서 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하는 규정이 있죠. 253조에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공범 관계에 있을 때는 이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범에 대한 시효 정지 효력이 미친다는 걸 써주시고, 그다음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는 여자 쓸게요. 판례 뭐라고 하냐면 여기까지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248조하고 그다음에 253조. 그다음에 판례가 얘기하는 거는 그 공범에 관련돼서 그 범위에 관련돼서 뭐다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범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런 말을 쓰죠, 여러분들. 원래는 공소제기 효력은 피고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공소정지 효력도 원래 누구한테만 미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게 맞는 거예요, 원칙이. 그렇죠? 공소제기 효력이 피고인에게만 미치니까 그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당연히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게 맞는데 저 공범에 대한 시효를 넓히는 건 뭡니까? 애외적인 거죠, 그렇죠? 애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예외적인 규정을 확대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확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판례가 여러분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그러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일단 공범에 대해서 여러분 시효 정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잖아요. 처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또 뭐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한 거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냅니다. 6번째.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이 사건은 어떤 규정이죠, 여러분들? 양벌 규정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양벌 규정에 관한 정의를 일단은 판례는 쓰고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 하면서 여러분들 쓰실 수 있으면 쓰고요. 아니면 바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제로 해서. 결국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형법에도 배우셨겠지만 사업주가 처벌받는 건 왜 처벌받죠? 양벌 규정에 있어서. 옛날에는 무과실 책임이었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행위자가 행위를 해가지고 위반 행위를 하면 사업주 당연히 처벌받았었어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되는 이유는 무과실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하죠. 지금은 과실 책임설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처벌되는 거는 자기의 과실 책임 때문에 처벌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직접 책임 또는 뭡니까? 자기 책임 때문에 처벌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범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의사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하는 게 공범이에요. 근데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는 뭐다? 사업자 자기 책임이에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2인 이상의 구성요건 관련돼서 공범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판례는 그래서 보시면 자, 실전 답안으로 바로 볼게요, 여러분들. 실전 답안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실전 답안 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타당하다고. 근거 보시면 반거로 이릅니다. 근거 조문 및 법칙이 있어요. 양거로 이래 보시면 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치고 시효는 공소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해 효력이 미친다라는 이 규정 248조 1항과 253조를 써주면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거로 2번입니다. 자, 공범사의 처벌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면서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효기에 관한 언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법제 253조 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와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래서 양거로 3번 중요합니다. 별표 표시하시고. 자, 특히 위 조항이 공소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는 뭐다? 예외를 마련하여 놓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엄격하게 해석, 밑줄 키워드. 피고인의 불리한 방향 키워드, 확장 해석, 유추 해석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키워드. 양거로 3번 꼭 중요하고요. 그래서 양거로 4번. 자, 양벌 규정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양벌 규정을 여러분 형법에서도 배우셨으니까 쓰기는 쉬우실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양벌 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자나 그다음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의 행위자가 그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그러냐면 법인의 대표자는 쉽게 말하면 법인의 손발이에요, 손발. 그렇죠? 대표자가 하는 행위는 법인이 하는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 자기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 행위자는 뭐냐면 법인 또는 개인이라는 사업주. 사업주의 행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이를 사업주가 직접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을 평가하여 행위자와 같이 처벌하는 조항이다라는 거고. 자, 양가로 5번입니다. 별표 치시고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구성요건에서 정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주의와 감독, 혜택 등을 근거로 별도 형벌 규정에 따라 자, 직접 책임 내지 자기 책임 밑줄이요. 기초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자, 밑줄 쭉 그으셔야죠.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행하는 공범 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범에는 양벌 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 있는 사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5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양가로 3번도 꼭 쓰시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안의 경우. 자, 이 부분 공소사실의 행위자인 공소 외인이 12월 16일 기소되었으나 사업주인 피고인 회사의 관계를 253조 2항에서 정한 공범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공소 외인에 대한 공소 제기만으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 판결을 하야 하는 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 판례 말고 대항범 관련 판례 기억나시죠? 공소시효 정지에 관련해서 대항범 그때 대항범 적용된다 안 된다 기억하시나요? 자, 결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결론 알고 계셔야죠. 대항범 대표적인 대항범 뇌물수수, 그죠? 뇌물수수자 사이에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뇌물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죠, 여러분들. 정지가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똑같이 양가로 3번 법리 쓰면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 대항범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각자, 그쵸? 그 구성요건, 자기 구성요건으로 처벌받다. 그러니까 강학상 필요적 공범일 뿐인 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각자 자기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대항범에 있어서는 뭡니까?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판례 꼭 기억하시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양벌 규정 관련돼 가지고 312조 3항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자,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어서는 312조 3항에서 공범관계 있다고 봐요? 안 봐요? 그때는 공범관계 있다고 보죠. 지금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헷갈리면 안 되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양벌 규정만 보면 양벌 규정에 있어서 시효 정지는 적용 안 된대요. 근데 312조 3항에 있어서의 공범에는 포함이 안 된대요. 다시 말하면 253조죠. 253조의 2항일 거예요, 여러분들. 공범. 여기 공범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양벌 규정이. 근데 312조 3항이 공범인이 해당이 된대요. 그렇죠? 312조 3항이 공범인이 해당이 된다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행위자와 사업주 사이의 위반 행위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중요 내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여기 치우겠습니다. 잠깐. 내용적으로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논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최신 판례에도 한 번 더 이 법리가 언급이 돼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양벌 규정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253조에 공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312조 3항에 공범인이 포함된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법리, 이건 암기가 돼 있으셔야 돼요. 312조 3항에 공범인이 왜 포함이 되느냐? 두 가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중요 내용이 공유되기 때문에 내용적,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따 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대항범도 포함되죠, 여러분. 대항범 정지 안 된다는 거는 정지 안 된다. 대항범도 그렇죠? 대항범도 정지 안 되죠, 그렇죠? 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10분 쉬었다가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